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여러 차례 단일화에 대한 뜻을 전했지만 개혁신당 측이 할 생각이 없다면 존중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일화 대신 김문수 자강론으로 전환하는 모드인가요? 아니 뭐 안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영 안 하면 아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다 대고 그러면 뭐 그 결과적으로는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이 알아서 단일화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번 단일화 과정은 굉장히 너무 어리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게 오히려 그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뭐 학식하는 데 찾아가서 뭐 안철수 의원이 뭐 해달라고 요구한다든가 혹은 또 그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이준석 후보와 특수관계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 옛날에. 근데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내 옆에 있었으면 혼내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해서 그것도 무리를 빚었었는데 그런 특수관계인데 거기다 대고 백지로 뭐 하여튼 후보 빼곤 다 드릴 테니까 오세요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안 해요. 연애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막 다가가면 이거 뭐지 하면서 주춤주춤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몸값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진짜 단일화를 하고 싶었으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후보는 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놨고 거기다가 또 뭐 그게 좀 두려우니까 이재명 후보도 뭐 어차피 단일화 할 것 같아라고 예방 주사를 하나 놨는데 그걸 보면서 유권자가 생각하기에는 야 국민의힘에서는 애걸복걸하고 민주당에서도 약간 좀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대단하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몸값 올려주기 행동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선을 긋는 것은 이제 뒤만에 7일이잖아요. 일주일 남았고 결국 자강론을 뭐 늦게라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만 띄우는 단일화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일단 단일화 러브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스토킹이에요. 이제 구애가 아니라 구걸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단일화 전략 자체가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좋을 게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짧은 대선 기간이긴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인데 애초부터 처음부터 보이질 않았어요. 지금도 이준석 후보가 더 부각되지 김문수 후보가 부각되지 않잖아요. 단일화 이 전국에서도요. 처음에는 한덕수 때문에 김문수가 안 보였고 그다음에 홍준표 때문에 김문수가 안 보였고 그다음에 한동훈 때문에 안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띄워야 되는데 다 그냥 주변 사람들 이름만 부각이 되고 본인 자당의 후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단일화 이슈를 몰고 가는 것들이 이준석 띄우기에 역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자강론으로 선회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그 뒤에 친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들은 선거 기간 내내 떨쳐버릴 수 없어서 일단은 그냥 어떤 뾰족한 이제 선거 전략은 없다. 단일화가 마지막 저는 국민의힘의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오후 2시에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긴급 기자회견. 근데 그 긴급 기자회견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계속 애걸복걸하듯이 하다가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나와서 당신의 후보 사퇴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치적으로 진짜 속된 말로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갖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지지도가 꽤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제일 걱정되는 건 돈일 거예요. 10% 못 넘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15% 혹시 15% 넘을 수 있을까. 이게 선거비 보존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큰 일일 텐데 만약에 이제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준석 후보라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 국민의힘 국민들로부터 그 버림받았습니다. 저 당은 그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 그리고 친윤 세력들이 합쳐진 당이니까 보수의 정통성은 저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으로 오세요. 이렇게 공격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도 그런 전략들이 있죠. 나름대로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서
당시 이준석이 대표를 할 때는 좀 홍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다고 봐요. 이제 밖에 나가서 지금 이준석만의 스타일의 전략을 구사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 보수 국민의힘이 선거에 패배를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에게 전가할 책임론 이거를 일단은 조금 회피하자라는 차원에서 기자회견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오후에 하죠. 오해하는 네. 것들이 내용이 이제 본인으로 단일화하자는 소리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 사퇴하고 나로 하면 내가 보수의 어떤 대안으로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민주당과 이런 말을 깔아놓으면 나중에 나는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까? 라는 것이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후보가 이 국민의힘의 단일화 전략에서 뭔가 갇혀서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상 많은 이 반사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보다 사람들이 이준석을 더 주목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며칠 더 사전투표를 앞두고 이준석 효과를 보수층 내에서 그 표를 견인해 가려는 어떤 전략적 기자회견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어제 단일화 필요성은 크지만 이준석 후보가 결단할 사항에 우리가 너무 목매거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약간의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좀 보이는 발언을 했고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이 어제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발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사표 방지 심리를 좀 자극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얘기한 것은 이게 뭐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이준석 후보 측에서 그 단일화 얘기를 하려면 친윤부터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를 정리하라고 뭐 이거 아니겠어요? 나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거 뭐 단일화 말이야. 뭐 한동안은 그거 막 주장을 했었죠. 단일화해야 된다. 한덕수하고도 단일화해야 되고 뭐 다 단일화하겠다고 당내 구태타까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도 이거 야 차라리 이준석을 끌어와서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않아? 한동훈보다는 낫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정작 이제 이준석 쪽에서 친윤들 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저렇게 좀 입장을 좀 바꾸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단일화 논쟁이 이준석 나쁘지만 후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김문수 계속 단일화. 네네네. 다른 국가 비전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의 미래 청사진을 보지 못하고 계속 선거 공학적인 단일화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자체는 여러 가지 전략을 바꿔가면서 민생을 얘기하고 민생 경제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고 내란에 대한 청산을 얘기하면서 다시 어떤 그 이번 선거의 본점으로 돌아오는 어떤 전략을 구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논쟁 그리고 친윤 그룹의 이 단일화 논쟁을 민주당은 그냥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더라도 선거에는 뭐 좀 득이 되지 실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생 경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듣기 뭐 싫어서 무슨 그러신 얘기를 것 했죠? 같아요. 거북섬에서 본인이 그 거북섬 2년 만에 사람들 살살 깨워서 무슨 그런 표현 자체도 좀 대선 후보가 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여요. 사람들 살살 상인들을 깨워서 거기다 투자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87%가 공실입니다. 그런 데를 만들어 놓고 뭐 무슨 민생 경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또 기본소득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한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또 지지도가 좀 올라가신다 싶으니까 기본소득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런 얘기 하시다가 그게 또 여론이 영 안 좋아지니까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무슨 민생 경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민생 얘기하는 건 잘 경제를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재명 후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거북섬 사업과 거북섬 웨이브 파크 유치는 아예 다른 문제인데 자꾸 거북섬 사업 자체를 이재명 후보가 지사 시절에 다 해서 공실이 있다. 공실이 생긴 이유는 웨이브 파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북섬 자체에 대한 경기가 하락된 문제로 견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김문수 후보 당시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 때부터 거북섬 사업을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사 시절에는 웨이브 파크를 유치한 거기 때문에 이걸 연결지어서 뭐 경제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하는 것들은 침소봉대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에 가까운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본사회 자꾸 기본소득과 연결시키는데 기본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뭐 월세가 없어서 전기세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목숨을 잃거나 삶을 좌절하는 또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업이라든지 최소 생활을 보장해주자는 의미에서 큰 방향이고 기본 사회는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2022년도에 그거를 뭐 나름대로 공동체의 책임으로서 올려놨던 것 같은데 왜 자꾸 그걸 같이 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먹고 사는 문제는 비판을 비판 속에서 좀 제외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오늘 오후 2시 20분에 긴급 기자회견 할 거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제 뭐 김문수 후보 사퇴를 요구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기자회견 공지 이후에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이낙연 공동정부라는 해괴한 개념으로는 중도보수 진영의 가치를 담아낼 수 없다.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고문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낙연 고문이 오늘 오전엔 기자회견 갖고 김문수 후보와 괴물 독재국가 출연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데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김문수와 결합해 사쿠라 행보의 끝을 보여준다라고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마지막에 어떤 정치 인생 플러스 본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노역을 보여주시고 가는지 이번 그 탄핵 국면에서의 이 조기 대선에서 가장 좀 인생에 있어서 그 마침표를 잘 못 찍는 분이 눈에 띄는 분이 세 분이 있어요. 세 분. 첫 번째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참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한 방에 좀 무너뜨리는 결정을 했고 지금 내란 피해자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손학규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왜 거기 가서 차라리 만덕산에 올라가서 쉬시는 게 낫지. 그다음에 이낙연 그 새로운 미래 민주당인가? 하여튼 그 상임고문 자체도 어떤 분들은 기회주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회주의가 아니라 기포자 같아요.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번에 선거의 어떤 규정 자체에 내란을 종식시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의 역할을 하면 그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영원히 기회가 없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이낙연 이 세 글자는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참 뭐 그분의 선택이죠. 정말 안타깝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이낙연 이 상임고문을 영입을 하면 호남표에 대해서 좀 잡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0.001%의 영향력도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광주에서 총선에 나와서 민영배 의원에게 아주 큰 표차로 고배를 마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 그 민주당 고문이 손잡은 건 아마 그냥 뭐 김문수 후보하고 뭐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재명 후보에 대한 증오심이에요. 그게 제일 큰 동인인 것 같아요. 새미래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주로 호남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로부터 공천학살을 당하든가 아니면 아주 처절하게 그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행동의 그 기본 동의는 다른 무슨 정치적이라든가 무슨 뭐 철학적이라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재명을 막는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하겠다. 뭐 이런 거 같거든요. 우리 당에도 있어요. 한동훈을 막으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들 꽤 계시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근데 현실 정치판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존재하는 거는 그것 자체를 부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배제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는 이제 그게 공동정부 어떤 공동정부를 만든다는 거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해요. 공동정부라 그러면 네. 이제 김문수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낙연 총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공동정부라고 얘기를 하려면 뭔가 실현 가능한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신세도 뭐 그렇게 이번 대선에서 뭐 두각을 나타내거나 저는 뭐 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돌려도 거의 희박하거든요. 거기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상임고문 자체가 무슨 세력이 있어요? 아무 세력도 없잖아요.
근데 그 둘이 힘을 합쳐서 무슨 공동정부를 합니까? 아니 DJP 연합처럼 충청의 자민련과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손을 합치면 어느 정도 표의 확산성이라든지 선거에서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두 분은 지금 그 상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본인들이 무슨 공동정부 하면 표 떨어지죠. 아니 제발 좀 현실 좀 자각해라 이런 비판만 있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이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에 추가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SNS에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선거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고 반발을 했어요. 즉각 처리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박정화 의원도 또 거꾸로 간다, 힘 빠진다 이런 말을 남겼던데. 아니 이게 저게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악수를 두고 뒤통수를 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유세에 참가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뭐 손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뭐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절연해야 된다. 부정선거 이론자들과도 손 떼라. 그다음에 자통당하고도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탄핵과 계엄의 강과 바다를 건너자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걸 해야지 중도가 그나마 저희를 돌아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했지만 그러나 경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1위 경선에서 승자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도리 그리고 당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유세도 다녔고 그리고 올라가서 같이 손도 흔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윤상현 의원을 11번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판단해서 이런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윤상현 의원 뭐 다 알다시피 아주 그 누구야 정광훈 목사에게 90도 절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그 아스팔트 그 12대에 무슨 뭐 영웅처럼 거기서 대우를 받던 찐윤 중에 찐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그분이 했던 거짓말 같은 것들이 다 폭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친윤 세력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그 당이 생존할 수 있는데 지금 거꾸로 가겠다는 건지 뭔지 한쪽에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계속 와서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윤상현 같은 분을 11번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건 이게 도대체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건지 뭐가 지향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 낙점한 부분들에 가장 화가 난 거는 한동훈 친한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사진이 마지막 사진일 것이다. 아 마지막 투샷이다. 그러죠. 뭐 한동훈 전 대표 자체도 굳이 이제 더 한 장만 남기면 되지 2장 3장 남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책임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알로바이는 됐고요. 사실상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낙점한 거는 김문수 후보의 뜻이라고 봐야겠죠. 본인이 당무선권도 있고 여러 가지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했을 때의 파장도 다 고려가 될 만하고 암직한데 왜 했겠느냐. 결국에는 이제 선거를 7일 앞두고 사실상 자유통일당과의 손을 잡고 자유통일당의 표를 흡수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일단은 자리매김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상징적으로 물러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을 왜 공동선대위원장을 했느냐. 청광훈 씨하고 연결고리예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윤상현 의원 하면 자유통일당의 전광훈 씨와 뭐 그 말하자면 통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선대위원장에 앉혀놓고 자유통일당의 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게 몇만 표가 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수를 뒀지만 악수다. 선거 전략으로는. 왜냐하면 벌써 조경태 의원이 부산에서 나 윤상현 공동위원장 들으면 못한다.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조경태 의원이 저랬다는 거는 친한계도 진정성 있게 어떤 선거에 임하거나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층 내의 어떤
그런 민심들도 이반될 가능성이 높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윤상현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의 저 수는 굉장히 그 안에서는 안 좋은 수일 거다. 아니 근데 사실은 어제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그 기용이 됐잖아요. 아니 그 기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속 와달라 얘기를 하니까 조경태 위원장이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제가 좀 가서 어쨌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조경태 의원이 그 현역 의원들한테 아 이제 와서 이름을 좀 걸고 좀 해달라. 어차피 하고 있었던 거지만 그래서 무슨 배현진, 박정훈, 뭐 고동진 뭐 쭉쭉 들어갔잖아요. 네. 뭐 정성국 뭐 이게 쭉 갔는데. 그 분들을 발표하면서 거기다 윤상현 의원을 같이 얹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과 불을 같이 휙 집어넣어 갖고 모르겠어. 물과 불이 잘 화합이 되면은 요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무슨 전략적 판단을 한 건지 혹은 거기 누가 전략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건지 그리고 왜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자꾸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전략적인 악수를 둔다는 것들은 그 제가 잠깐 보태면 정광훈 씨가 최근에 영상 뭐 그 머리를 이렇게 땅에다 원상폭격 시키는 그런 영상들이 했는데 그거와 연관되는 윤상현 의원을 거기 앉혀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미지가 좋지 않고 정광훈 씨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북한이 집권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민주당도 똥볼차기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예를 들면 대법관을 뭐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민간인 법률적 그 자격이 없는 사람도 민간인으로 채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장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기 그러면 김어준 씨 대법관 만들어주는 법이군요. 뭐 이렇게 확 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서 뭐 한동안은 뭐 밀고 땡기고 하더니 며칠 지나서 안 되니까 딱 발 빼버렸잖아요. 처음에 뭐 그거는 좀 무리한 것 같으니까 내가 지시한 거 아닙니다. 뭐 그러겠죠. 후보는 어떻게든지 발을 빼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인가 뭐 100명 이거 다 취소하겠다. 어저께 아침인가 다 어제,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이런 인성 관련해서 이렇게 좀 얼토당토하는 짓을 해서 그 사람들의 복장을 뒤집어 놓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아니 대통령 후보 지난번에도 나왔고 당대표 하면서 그렇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솔직히 말하면 선거운동 저거밖에 못하나? 그리고 보면은 저희가 계엄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계엄 때문에 이게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뭐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아마 민주당이 펄펄 날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으면은 정말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고 있는 토론에서 보여지는 그 역량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발표 이런 것들 중에서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 거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좀 선두로 달려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서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재명 후보의 역량일 수도 있으나 국민들이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여론조사가 그 국민의힘 예전에 명태균 씨처럼 뭐 누군가 뭐 조작해서 올려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지 어떤 부분들을 비판을 위한 비판은 별로 국민들한테 소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종혁 최고께서도 사실 SNS에 공동 유세 현장 그 글을 올려놓으셨던데 네. 한동훈 전 대표 연설에 뭐 욕설과 야유가 처음에는 있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 네. 현장 분위기가 마냥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 김문수 후보 캠프 부대변인이 SNS에 네. 좀 한 전 대표 외모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논란도 좀 있었더라고요. 그게 참 그러니까 그 한모 씨잖아요. 함철원 씨인가 하는 분이 이분이 김문수 후보 이제 지지 그 방송 유세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석천호수에서 한동훈 후보가 뭐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혀 있는 옷을 입고 열심히 운동해주고 있는 그 사진인데 땀을 뭐 더웠으니까 땀이
막 흐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을 올려놓고서 더우면 가발 벗어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장해찬 씨는 뭐 얘기 안 해도 누군지 다 알 테니까 장해찬 씨도 뭐라 그러냐면 저 무슨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데 한동훈은 공짜를 좋아해. 무슨 뭐 당권도 가지고 뭐 비대위원장도 다 공짜고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을 올려놓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그 발언의 수준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당의 부대변인이고 대표 그 후보의 지원 연설을 하고 대변인을 하고 이러는지 그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원래 보수는 좀 그 관용, 품격 뭐 이런 것들을 앞세워 왔잖아요. 가치로서.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수의 원래 가치에 해당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심각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 보수의 가치가 뭐냐. 그리고 이 보수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통당 세력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세력들 이런 분들 정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이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한모 부대변인의 그 글이 올라갔다가 삭제된 건 개인 의견이겠지만 그래도 캠프의 부대변인이면 후보의 생각을 얘기한다고 오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격적으로 이거를 외모나 어떤 신체적인 부분들을 비하해서 하는 것들이 거의 이제 댓글에서 상대를 조롱하고 그냥 뭐 비하하고 본인 어떤 배설하듯이 하는 그 수준이라면 그건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유튜버 댓글이나 달고 그러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저는 그 김문수 후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삭제했다 하더라도 해촉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해촉하지 않은 거 보면 김문수 후보 수준도 그와 똑같지 않냐라고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 전 대표가 최근 김 후보에게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 원내대표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권 위원장이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 의견에 대해 우리 당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할지 여부는 확인해 보라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뭐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그분 개인의 의견이죠. 권성동 그 원내대표 개인 의견이니까 뭐 그냥 누구든지 그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근데 뭐 지금 그 쌍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당의 지도부 두 분은 사실은 5월 10일 날 그 당원들을 상대로 한 새벽 구테타를 함으로써 이미 그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생명은 거의 그 마무리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해방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실 이건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것은 봤지만 당내에서 그런 식으로 새벽 3시에 후보를 교체를 해서 그 다른 후보를 등록을 시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그런 그 기록을 남기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우리 의원들도 뭐 그동안에 지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찐윤이라고 했던 분들이 앞다투어서 자기는 친윤은 아니라고, 자기는 멀윤이라고, 원래 자기는 친윤은 아니었다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가치의 동맹이 아니라 이익의 동맹이었으니까. 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른바 친윤이라는 분들이 그 과연 얼마나 영향을 행사할지 아니면 패족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어떤 친윤의 그 비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본인이 그 5월 10일 날 정당사에 없을 정당 쿠데타를 일으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의원만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임기를 마치 다 할 것처럼 대선이 패배해도 본인이 야당의 어떤 친윤 그룹의 자장으로서 이어갈 태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일이라서 알아서들 하셔야겠으나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부에서 협치를 할 수 있는 대상까지의 수준을 올려놔야 된다. 지금 현재의 내란을 옹호한다는 거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 자체도 지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만나서 같이 뭐 하자고 하는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 지금 내란 피해자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는 국민의힘이 청산되지 않고 계속해서 향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런 당과는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권선동 원내대표 같은 친윤그룹의 핵심 인물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뭔가 정말 국민의힘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보수로 자리매김해야만 새로운 정부에서 협치 대상 야당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그 안에서 잘 정리되기를 저는 이제 정당주의 관점에서 조금 조언을 드리는 바죠. 고백을 할까 말까? 안 돼. 점심은 김치찌개냐 제육이냐. 진짜 별것 아닌 선택으로도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떤 선택은 기분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바꾸잖아요. 내가 살아갈 세상 직접 선택하셔야죠. 6월 3일 최욱과 함께 제대로 한 표 찍어봅시다. MBC 라디오 대선 특별방송 최욱과 함께해요.